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강의 제3부의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3부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부 강의 목적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종교적 관점과 비교 검토해서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이것은 사실 종교 철학 과학의 공통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각각 그 목적과 영역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통된 것도 있습니다. 종교 철학 과학의 공통적 관심사라는 것은 자아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이거는 종교 철학 과학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물음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이 공통적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사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지, 즉 죽음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먼저 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바로 이 제1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삶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죽음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이례적인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한 번 사는 것을 끝나고 만다면 현생을 살면서 최선의 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일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살아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사랑이 최고의 덕이고 당신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도우라고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겁니다. 즉 오욕락을 만족시키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죠. 생명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의 본능으로서 불교는 그걸 어부로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생명으로 끝이라면 삶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티포테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제1부 6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티포테 전략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이 티포테 전략입니다. 그 티포테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는 생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형태가 다르지만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지는 보통 사람들도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양육강식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동도 본질적으로 세렝게티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리 생활하는 포유동물들은 모두 서열이 있고 먹이를 먹는 순서도 서열에 따라 좋은 부위를 먹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때로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욕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을 요약하다 보면 결국 이기적이 돼서 내 자신의 오욕락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무시하고 나만 생각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심리학 실험이 아니더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는 절대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윤리를 뒷받침하는 우주적 법칙이 없다면 윤리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규범 중의 하나로서 사회 구성원끼리의 합의에서 만든 약속과 같은 것일 겁니다. 이건 제가 머릿말 강의에서 이미 한 겁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을 합니다. 시족사회라면 시족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것이 그게 바로 선입니다. 실제로 옛 유목민 사회에서는 약탈을 당연시하였습니다.
딴 부족의 것을 약탈하는 거는 죄가 아니었지요. 그건 남자답고 씩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선 절당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윤리가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면 몰래 이 약속을 깨트리고 발각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면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범죄 조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한 일은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임사체험을 연구하거나 죽음을 강요한 교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임사체험 연구의 권위자로서 코네티컷 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 케네스 링에 의하면 임사체험이 환자들에게 주는 심리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임사체험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전보다 삶에 대해 관용적이거나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 안정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 등의 정의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임사체험을 연구한 교수들의 분석인데, 이제 케네스 링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저서는 Lessons from the Light입니다. 이 책의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우리나라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크레이그라는 학생의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레이그는 케네스 링 교수의 임사체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10년 전쯤 어느 날 여름에 래프팅을 하다가 폭포를 만나 튜브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죽을 체험을 하고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모든 일을 다시 경험했다. 나는 캄캄한 터널 속을 통과해 빛을 만났고 그 빛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 빛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같았고 나를 그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제 빛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전지를 느꼈다. 모든 걸 아는 것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있었고 내 생애 어떤 때보다 더 깨어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의식이 더 명료해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을 여러 측면에서 바꾸었다. 그중 하나는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나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 인격,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두 번째 생애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느낀다.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 크레이그라는 학생의 얘기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죠. 2007년 7월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도 200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만에서 투석을 받은 환자 710명을 상대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 45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 그냥 앞부분만 제가 복사해서 그냥 올렸는데 이 체험자들은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일회성으로 보고 죽음으로 모두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죽음 뒤에도 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삶이 연장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죽음이란 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죽음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보면 유물론에서 오는 편견일 뿐입니다. 세상을 실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유물론이 옳다면 두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냥 삶은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이란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반응이 끝나면 의식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정신활동이라는 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유물론으로 정신상을 모두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 중에서도 두뇌 상태만으로는 마음과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196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존 에클스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신경과학자들이 두뇌의 활동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정신현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 리 헨슨과 또 신경과학자 리처드 맨디우스가 명상한 사람의 뇌를 연구해가지고 붓다 브레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자기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내용이 부처님 말씀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붓다 브레인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건데, 이 책 2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과 뇌는 지극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로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체계로 봐서 마음과 뇌를 하나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과 두뇌 활동은 그냥 하나의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7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은 필자들은 마음과 의식, 깨달음의 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을 신이나 영혼, 불성 또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이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신작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초월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뇌의 물리질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행위실지도 모를 초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뇌는 마음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충분 조건이 된다. 즉 마음과 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신상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물론이 아니라면 이들은 결국 정신 물질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데, 영혼이 물질과 별개의 실체라면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혼이 있어서 사후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써서 유명해진 셀리 케이거 예일대 철학과 교수는 그 자신은 사후생을 믿지는 않지만 유물론도 정신 물질 이원론도 모두 죽음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폴 처칠랜드는 대표적인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질과 의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42페이지에 이런 말입니다.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돼야 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감의 면도라니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물질 이원론도 유물론도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걸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반론은 약간의 힘을 가진다. 뭐냐면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빈약한 가정으로 남는 반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 사실이다. 언뜻 보면 그렇죠. 물질이라는 건 다 있는데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확률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죠. 물질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양자역학에서 논란이 끝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양자역학을 탄생하는데 그 창시자라고 한 사람으로서 하이젠버그의 말을 들어보죠. 이런 말 하죠. 하이젠버그는 Physics and Philosophy라는 책을 1958년 썼는데 그 책 102페이지에 이런 말합니다.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s led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that prevailed in the natural science of the 19th century.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바로 양자역학의 정통적 해석인데
양자역학의 정통적인 해석은 19세기 이래로 자연과학에 성행했던 유물론으로부터 물리학자들을 멀어지게 이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 갖고는 양자현상을 제대로 설명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그 실제가 설명하는지 정신과 물질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단지 이렇게 하이젠버그의 의견만 말씀드리고 다른 철학자가 실체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버클리 대학교 철학과 교수 존 썰인데 존 썰은 그 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21부터 170페이지에 있는 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분명하다. 아까 맨듀스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두뇌 활동으로 인해서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뜻으로 존 썰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원론은 일상적인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근데 존 썰이 잘 보니까 물리 현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일단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유물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존 썰이 그 특징을 말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두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물리적 세계의 일상적 부분이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죠. 사실 이원론하고 유물론에서 장점 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거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서양의 전통적 철학이 만든 전통적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실체론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실체론이라는 건 뭐냐면 유물론이나 유심론이나 또는 정신물질 이원론이 바로 실체론인데 물질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또는 인간의 정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는 정신물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실체론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실체론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말하는 불교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왜냐하면 지금 마인드에서 나오는 말대로면 적어도 철학자 존 썰은 이 실체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한번 불교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연기법에 의하면 물질이나 영혼 같은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를 통해 존재하는 것을 여겨질 뿐입니다. 연기법에서 보면 세상에 불변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사건과 사건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사건의 흐름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부에서 잠깐 확률파를 얘기를 했는데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확률파라는 건 뭐죠? 물리의 대상은 관찰 전에는 확률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입자가 생겨난 거거든요. 우리가 본 입자. 그 말은 우리가 보는 입자, 실제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죠.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딱 부딪힘으로써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입자라는 실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관점인데 바로 불교 연기법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법에서 사건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사건의 흐름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생겨난 것이 하나의 사건이라면 그 파도가 사라지면 그것이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 파도가 원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멸되고 생겨난 파도는 바로 사건의 흐름을 이루는데 앞파도와 뒷파도 사이에는 동일성은 없지만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앞에 생긴 파도가 사라진 파도와 뒤에 생긴 파도는 같은 게 아니죠. 그 동일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거든요.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는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그 죽음을 원인으로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윤회입니다. 이 무아윤회는 뭐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그 6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다시 설명드리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삶, 죽음이 반복되는 사건의 흐름이 있을 뿐 거기에 삶이라거나 죽음이라는 똑 띄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별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불교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2강에서는 임종몽과 임종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